이번 영상은 나중에 댓글이 불박차 운전자를 막 뭐라 그러는 댓글이 올라올 것 같아요. 나중에 부인께서요, 여보 그러지 마, 여보 그러지 마, 나 내릴래 그런 내용이 들립니다. 즉 아니 저 차가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아니 그냥 참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둘 다 똑같구만, 오히려 불박차 운전자가 더 잘못인 것 같은데, 그런 댓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트럭이 보복운전입니까? 난폭운전죄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걸 질문하겠습니다. 불박차 운전자가 아니 참지 못하고 막 똑같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트럭의 보복운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빵 했어요. 자, 여기서요. 적색전멸에서 내가 대기하고 조금 전에 보행자 지나가고 대기했다가 출발하는데 저 차가 아니 직진한 차 보내주고 가야지 해서 빵 한 번 했어요. 그래 끝이에요. 끝. 내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번 빵만 했을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해서 트럭이 2차로 간다. 1차로 가려고 그래요. 1차로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로막아요. 또 내가 2차로로 가니까 또 가로막아요. 또 계속 내가 가는 쪽으로 가로막습니다. 가로막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2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번 더 머리를 살짝 디밀에다가 착! 예. 여기까지예요. 예. 이겁니다. 상대차가요. 아니 내가 이제 적색전멸에 보행자 건네주고 그리고 서서히 출발하는데, 물론 이때 아유 그래 먼저 가 양보도 되죠. 근데 빵! 딱 그거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리고 전 잊었어요. 그래 가세요. 내 빵 한 번 한 거 내가 빵을 아주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 차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차가 여기서 우회전하면서 저럴 때 비상등 한번 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앞차가요. 여기서 2차로 가려고 하는데 2차로에 차가 있네요. 그래서 저 차가 1차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불박차가 여기서 1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불박차는 기분이 나빠요. 그럼 저 차는 빵 했어요. 그럼 저 트럭이 1차로 가면 되잖아. 내가 2차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2차로 가니까 2차로 가로막고 또 지그재그 마지막에 쭉 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휙 했었죠. 끝에 가서요. 여기서 한 번 더 휙. 어떻습니까? 부인은 남편이 화가 난 걸 알고 그러지 마 그럴 것 같으면 나 내려줘 즉 말리기 위해서. 남편도 좀 참으시지. 그 차 한번 그랬으면은 그래 너 앞에 그 차가 1차로 돌았으면 그래 너 1차로 가 그러고 빵 해주지 말고요. 그냥 천천히 가셨으면은 앞차를 안전거리 유지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앞에 차는 신경질적으로 가로막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복운전입니까? 난폭운전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자, 앞차의 보복운전이다. 앞차는 난폭운전죄에 해당된다. 단순한 진로병법 위반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이번에 50표 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 중에 2%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리고 단순한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다. 취미생활 하는 건가요? 6%. 이렇게 보는 경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난폭운전죄에 해당된다가 52%입니다. 보복운전이다가 40%입니다. 보복성이죠. 너 아까 나한테 빵 했지? 그래서 내 기분 나빠서 갈 때마다 샥. 그런데요, 보복운전이 되려고 그러면 갑자기 팍 해서 급제동. 깜짝 놀라야 되는데요. 근데 불박차 운전자가 앞차가 나한테 일부러 그런 거 알고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상황에서 옆에 부인이 여보 고만해 하지 마. 내가 아까 트럭에 내버려둘래 빵 할 때 그때부터 나는 피해서 가려고 그러면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복운전이나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이어야 돼요.
특수협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폭운전죄는 나쁜 거를 2개 이상 연달았을 때 또는 하나의 나쁜 행위 지금 슉슉 네, 진로병력 방법 위반이 깜빡이 당겨 샥샥 위험하게 하잖아요. 위험한 것을 2번 이상 지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위해가 됐죠. 위협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나한테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난폭운전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게요. 보복운전이다, 난폭운전이다, 단순한 진로병력 방법 위반이다. 이게 전국의 경찰 우리 교통조사관들이요. 이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맡겠죠?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복운전으로 경찰관이 처리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저건 보복운전 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난폭운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한 난폭운전죄는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야 단순한 진로병력 방법 위반이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연 이번 사고 경찰에 신고는 돼 있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 나올지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보복성이지만은 보복운전은 아니고 난폭운전죄는 해당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다만 불박차 운전자도요. 조금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부인이 여보 내려줘. 그럴 때 알았어 안 할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 또는 큰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불박차 운전자한테 성격 하는구나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요.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만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이 뭔가요, 변호사님?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저 적색 전멸에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출발하는데 트럭이 나와요. 저 트럭이 나오길래 빵 한 번 했어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우회전처럼 기다려야 되는데요. 빵 한 번 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끝이고 저 차 이제 쭉 갑니다. 그래 잊었어요. 난 잊었는데 근데 저 차가요. 기분이 나빴나 봐요. 빵 소리에. 가다가 여기에서 그래 트럭은 2차로 가지 나 1차로 갈 거야. 1차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트럭이 내 앞을 가로막네요. 기분 나빠요. 빵 내 2차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가로막고 지그재그로 가로막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요. 저 차 옆으로 갔을 때 저 차가 나한테 한 번 더 머리를 확 디밀다가 맙니다. 마지막에 끝에 보세요. 나 2차로로 가는데 여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상황. 여기서 난 당신 난폭운전을 신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보복운전 아닌가요? 이게 보복운전죄가 난폭운전죄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 뭘까요? 보복운전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또는 나를 화나게 했다. 그래서 너도 당해봐. 그래서 자동차가 평소에는 아주 이기죠. 문명의 이기. 이렇게 편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겁고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공격하면은 그것은 흉기와 다름없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 협박이죠. 놀래잖아요. 특수협박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차를 망가뜨리면은 특수손괴, 또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특수상해. 이게 보복운전인데요. 공격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겟을 정해놓고, 너도 당해봐. 네가 나한테 한 그만큼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보복운전입니다. 난폭운전과 난폭운전죄는 달라요. 막 동네 시끄럽게 타겟이 정해지잖아요. 나 그냥 뭐 취미생활인지 아니 뭐 급해서 그런지 그냥 엄청난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요리조리 푹 껴들기 이런 거요. 앞차 바짝 쪼아대기 이런 거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죠. 빵빵빵빵빵빵빵 이런 거요. 근데 난폭하게 운전했다 그래서 전부 다 난폭운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폭하게 운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해가 되거나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그게 난폭운전죄예요. 단순하게 난폭하게 운전한 그것은 고행위,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중앙선 침범 또는 신호위반 또는 끼어들기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정해진 벌점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하지만 나쁜 행위 두 개 이상을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또는 하나의 나쁜 행위 슉슉슉 계속 두 개 이상의 나쁜 행위를 이어서 하든가 또는 하나의 나쁜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우해,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그거는 난폭운전죄 46조의 3회 정해진 도로교통법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구속되면 면허 취소되고요. 입건되면은 벌점 40점입니다.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하고 난폭운전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난폭운전죄는 왜 생겼을까요?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더니 이게 진짜 나쁘게 아주 위험하게 운전했는데 좀 처벌하고 싶은데 근데 2%가 부족해요. 2% 부족하고 저 몰랐어요. 저 일부러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의성을 부인합니다. 보복은 정해놓고 쫓아가니까 보복성이 있죠. 고의성이 있죠. 근데 고의성이 그 변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형사소송법은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건 충분하다. 충분히 증명됐다. 그럴 때가 유죄입니다. 근데 2% 부족하다. 보복운전은 요거는 유죄되기가 어려워. 그런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4만 원짜리 안전운전부에 난폭운전 옛날에 4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끝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위험하게 운전했잖아. 너도 처벌받아야지. 그래서 2016년도에 그때 난폭운전죄가 생긴 겁니다. 보복운전이 2% 부족한 거. 즉 난폭하게 운전하는 게 이만큼이에요.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 그중에 부분집합이 난폭운전죄입니다. 그중에 또 부분집합. 그것은 목적을 정해놓고 타겟을 정해놓고 팍 공격한 거. 그게 보복운전입니다. 그래서 2% 부족한 보복운전 또는 보복성이 없더라도 동네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발생하게 된 거. 그것이 난폭운전죄고요. 이해되셨죠? 타겟이 정해져 있느냐? 안 정해져 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입증이 좀 부족하다. 2% 부족한 보복운전과 온 동네 시끄럽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불안감을 조성한 그런 것이 난폭운전죄입니다. 근데 어떤 차가 빵빵빵빵 가요. 근데 사람들이 저 차이 뭐 웃기는 놈이네. 저 미쳤나 봐. 위험을 느끼진 않고요. 차량 간격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서 혼자 빵빵빵 그런 것은 난폭하게 운전한 겁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난폭운전죄 이제 구분되시죠? 변호사님, 애청자 지인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차도 막히고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지만 앞에 가던 빨간 차가 초보운전자예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2차로 차로 변경합니다. 뒤에서 달려온 차랑 쿵! 그 빨간 차. 꺾기 전에. 한 번만 했더라면 꺾기 전에를 실패했습니다. 조금만 더 뒤를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두 번은 봐야 하네. 꺾기 전에 했더라면 사고 안 났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로 변경할 때요. 꺾기 전에 하고 마지막 꺾을 때 한 번 더. 한 번, 두 번 더 살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총총.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뒤에 차가 지니님이세요. 앞에 차가 빨간 차 잘 보세요. 빨간 차 이쪽은 막히고 오른쪽이 쭉쭉 빠지네요. 깜빡이를 킵니다. 자, 저 뒤에서 차가 저기 오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깜빡이는 켜긴 켰어요. 깜빡이는 이제 이때 킵니다. 이때 키는데 저 뒤에 멀리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데 시간이 3초 만에 나갈 수 있나요? 깜빡이 켜고요. 자, 이로부터 1초 후에 어디 가나요? 1초 후에는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벌써 왔어요. 뒤에 멀리 있어 보이지만 그 차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면 시속 50이면 얼마 달리나요? 14m 오잖아요. 저 차가 한 3, 40m 있다? 그러면 한 40m라 치자고요. 1초 후에는 14m, 26m 남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지금 이 차랑
요 차랑 뭐 한 20여 미터를 치자고요. 난 여기서 다시 나가는데 1초 만에 자세 잡는 거예요. 또 다시 1초 후에. 또 다시 1초 후에. 여기에요, 여기 오잖아요, 이 차가요. 게다가 이 차는 좀 폭이 작아요. 뒤에 차가 더 넓어요. 그럼 뒤에 차는 저 뒤에서 오는 차는 요 차의 깜빡이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꺾기 전에라는 것은 여기서 깜빡이 켰다고 깜빡이 하면서 앞에 앉아요. 뒤를 한번 봐야죠. 저 뒤에 차가 천천히 나랑 비슷한 속도 같으면 내가 손 한번 들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달려오고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때 한번 더 봐야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한번 자 바퀴를 살짝 꺾어놓고 뒤를 한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최소한 2번 봐야 돼. 이때 섰으면 사고 안 나죠. 근데 여기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때는요, 사이드 미러 보면 이쪽이 보이고 이 뒤는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깜빡이었으니까 뒤에서 알아서 저 브레이크 잡아주겠지. 들어가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3초 만에 이 차는 앞으로 못 갑니다. 뒤에 차는 3초 만에 여기까지 오고요. 항상 내 속도가 느릴 때, 내가 속다가 꺾어 나갈 때, 그때는 차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3으로 더 가까이 있음. 똑같은 거예요. 더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거울에는 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더 가까이 있음. 그거보다 뒤에 차는 달려오기 때문에 옆차로 차는 달려오기 때문에 3초 만에 나랑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꺾기 전에 사각지대 꺾기 전에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쪽은 차가 막힌다. 옆엔 뻥 뚫린다. 그쪽으로 가기 전에 꺾기 전에 2번 잊지 마십시오. 진희님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화살표요. 이 화살표에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 화살표 방향대로만 가게 하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똑같이 생긴 데가 우회전 화살표만 돼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지구돼 있고요. 또 비보호 좌회전 허용되는 곳에 어떤 데는 그냥 이 화살표만 돼 있고요. 또는 직좌가 같이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 화살표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화살표 방향대로만 가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1차로에서 직진하면 위험하다. 그럴 때는 직진금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데는 직진금지를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중구난방입니다. 청계천인데요. 2개 차로예요. 여기는 좌회전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구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건너가면은 차선이 하나입니다. 근데 넓어요. 넓은데 요 2차로에서 가게 되면 걸려요. 인도통에 걸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틀어서 가야 됩니다. 요 좌회전 화살표 되어 있지만 직진금지 없으니까 그냥 직진하다가 사고 날 뻔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 화살표의 저 화살표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좌회전 화살표 되어 있지만은 지금 여기 보면요. 여기 이렇게 우회전하면 안 되는 곳은 X가 돼 있어야 돼요. 또 직진하면 안 되는 곳은 X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요. 어떤 사고를 하는지 같이 보시죠. 가겠습니다. 나는 좌회전 할 거예요. 여기서 앞차를 따라서 좌회전하는데 앞차는 직진하다가 아이쿠 사고 날 뻔했어요. 사고 날 뻔. 이런 사고가 왜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여기는 비보호 좌회전 돼 있네요. 일방통행인데.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녹색 신호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녹색 신호는 좌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방통행이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여기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쭉 가는데요. 여기는 좌회전 표시, 여기는 지구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여기 가면 인도에 걸려요. 이 차는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는데 이 앞차가 그냥 직진하려다가 여기서요 사고 날 뻔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로에 직진금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도로교통법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좌회전 화살표 되어 있는 곳은 좌회전만 할 수 있다. 우회전 화살표 되어 있는 곳은 우회전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야 돼요.
직진금지 그런 거 아예 없애고 생긴 대로 가라. 근데 우리나라 그게 아닙니다. 비보좌회전. 비보좌회전의 좌회전 화살표는 예외적인 좌회전이에요. 거기는 원래 직진이에요. 그러면 저런 것을 화살표 생긴 대로 가라 그러려면 그러면 비보좌회전은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 차로인데요. 1차로, 2차로. 여기서 비보예요. 비보좌회전 화살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비보좌회전 화살표 이것 때문에 모든 차들이 이쪽으로 가서 으악! 전부 다 이게 병목 현상이 되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좌는 직좌, 지구는 지구. 또 그대로 직진하게 되면 위험하면 직진금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그런 X 표시를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데 그게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는 정상적으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자기 길을 가는데 이 차가 쑥 들어왔어요. 물론 나는 직진금지 없으니까 직진할 수 있다. 그게 지시 위반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운전 불행이죠. 이 다툼은 끊임없을 겁니다. 진입금지, X자 표시를 제대로 그려주든지 아니면 화살표 표현 가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나라 도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지 말아야 될 때는 X. 예를 들어서 여긴 좌회전, 포켓차로 아닌 좌회전, 2차로는 직좌. 이랬을 때 나 갈 수 있지? 여기다 X자 해주면 되잖아요. 직진금지 X자. 이렇게 해주면 사고 안 나는 거죠. 이번 사고는 2차는 정상 들어가는 겁니다. 2차는 물론 몰랐겠죠. 청계천 복잡해요. 몰랐겠죠. 그런 사고 났으면 내가 정상 들어가는데 좌회전 해야 될 차가 쑥 들어왔다. 과실비율은 100대 0 되거나 또는 미리 꺾었어야 되는데 이 차가 꺾지 않았으니까 이 차에도 일부 잘못 있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화살표 정비가 필요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분께서 좌회전할 때도 앞차를 좀 여유를 두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요. 내가 이 앞차가 갈 줄 알고 그냥 바짝 붙었으면 이거 갑자기 멈출 때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좌회전할 때도 항상 앞차에 안전거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진할 때뿐만 아니라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때도 앞차에 안전거리는 필요합니다.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저도 이 차라 사고 날 뻔했습니다. 하면서요. 제발 우리나라 화살표 페인트 값이 좀 비싸긴 하겠지만 돈이 들겠지만 직진금지 표시 그것으로서 좀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화살표대로 안 갔을 때 가해 차량으로 정해지는 거 그것도 지방마다 다르고 경찰서마다 달라요. 내가 앞에 쭉 가고 옆에서 팍 들어오면서 때렸을 때 아니 옆에 보이는데 왜 때려? 우리 몇 번 했어요. 그리고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좌. 이랬을 때 이 바닥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옆에 있는 화살표 보나요? 나 그냥 쭉 가는데 여기서 좌회전 들어왔다. 그럼 100대 빵이에요. 100대 빵이지만 여기다 직진금지 표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고 안 나잖아요. 시설 담당들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지금 지방이란 글자를 뺐죠. 부산경찰청, 경남경찰청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설 담당, 교통시설 담당자들을 경찰청에서 소집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포켓차로는 왜 직진금지가 표시가 없을까요? 포켓차는 직진하면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역주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도 포켓차로도 친절하게 직진금지 표시를 해주자고요. 포켓차로 말고 쭉 이어지는 여기는 좌회전, 여기는 직좌. 이럴 때 여기서 좌회전 들어오는 차랑 여기서 직진하는 차랑 사고 나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직진금 해주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서요. 여기 인도예요. 4차로가 쭉 가면은 4차로는 이제 우회전돼 있겠죠. 여기서 직진금지 없어도 가면은 가로막혀요. 가로막혀 끼고 들어와야 돼 이렇게요. 옆으로. 그 옆에 있는 차들은 방해되죠. 이런 곳은 여기다 직진금지 해주자고요. 너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거나 또는 가다가 다른 차한테 사고 날 때 그때 직진금지 해주자고요. 요거 페인트 10,000원, 한 20,000원 들을까요? 30,000원 들을까요? 돈이 좀
저게 1m 그리는데 형광 아닌 게 8,000원인가? 얼마 그렇대요. 그런 저 화살표가 5m예요. 5m면 5, 8, 4, 4만 원이네요. 옆에 날개까지 그러면은 저거 하나 그리는데 한 6, 7만 원? 많이 들면 한 10만 원 들겠네요. 예. 10만 원 들이더라도 좀 하자고요. 그래서 사고 예방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해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이 금지 화살표 이거 그게 100만 개가 되더라도 1000만 개 될까요? 해야죠. 저 화살표만 제대로만 그리면은 그러면은 다툼도 없어지고 사고도 많이 예방될 것 같습니다. 1000만 개 곱하기 10만 원 하면은 1조네요. 맞나요? 맞죠? 1조면은 저런 것의 사고를 그리고 엄하게 처벌하자고요. 앞이 좀 어둡죠? 썬팅 35%랍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35%인데요. 35%는 가로등이 밝으면 괜찮아요. 근데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거나 가로등 없는 시골길 잘 안 보여요. 한 50%가 좋은데 50% 안이 잘 보이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썬팅은 밤에 정말 위험해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건너편은 차 한 차로 더 있네요. 여기 왕복 2차로 도로. 오! 다시 여기서 맞으면 차들이 오죠? 차들 오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서 한 20여 m 가니까 사람이 검은 개특기 옷을 입고 건너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자라고 합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 100%래요. 100%는 아니겠죠. 무조건 내가 불박차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썬팅은 35%입니다. 야간 운전에 방해될 정도까지 어둡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유리창 내려보세요. 썬팅되어 있는 유리창으로 바라보는 것하고요. 앞 유리창하고 유리창 내리고 이렇게 해서 앞을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불박영상처럼 본인 시야에서도 보행자 옷이 어두운 색깔이라서 미리 안 보였습니다. 저는 보행자가 50% 잘못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50대 50이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24%예요. 24%.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58%입니다. 무단횡단자 100% 18%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요,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가 더 잘못했죠. 이것 보세요. 제가 아까 몇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쭉 가면서,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표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황색 전멸등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건너편에 사람들이, 저 건너편에 차들이 오고 있죠? 차들 지난 다음에 여기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속도 줄여야죠. 요때 누가 후두둑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죠. 만약에 여기서 건너는 사람은 사고 났으면은 보행자 잘못 한 10%? 예, 한 10% 보겠어요. 뛰어왔으면 한 10분의 20까지 볼 수 있어요. 여기 속도를 줄였어야죠. 그리고 실제는 이거보다 더 잘 보입니다. 이분은 여기 보이는 거랑 제 눈이랑 비슷했어요. 그러시지만은 여기 가로등이 있죠. 여기 불 있죠. 가게 불빛 있죠. 전조등 불빛이 3, 40m는 비춰지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비춰집니까? 요만큼밖에 안 비춰져요. 이거보다 더 잘 보여요. 실질적으로는. 썬팅이 안 돼 있으면 이거보단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럼 썬팅이 돼서 어두우면 내가 그만큼 더 조심하고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여기서 얼마 가서 나타나나요? 보행자가 이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갔더라면 그러면 여기 몇 미터 안 돼요.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여기에서 한 10m 조금 더 되네요. 요거 횡단보도에서 혹시 사람이 있나? 속도를 줄였다가 그리고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사고요. 맞은배 차가 안 지나간 상황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었겠죠. 맞은배 차 불빛 때문에 조금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법원에 가면 맞은배 차 안 지나갔을 때 과실 20% 이상 잘 안 됩니다. 보행자 잘못. 근데 차가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시야가 조금 더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많이 되면 보행자 잘못 30입니다. 자동차 70. 저건 자동차 70 내지 80. 나쁠 때가 보행자 30이고요. 저 보행자 한 20 정도 볼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사고를 식물인간 사고, 사망사고 소송을 해봤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비슷한 블랙박스 보고 아니 거기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 근처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여서 앞을 살폈으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 보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횡단보도에 그냥 지나려도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잘못 80%입니다. 사망사고나 식물인간은 10%에 따라서 수천만 원 내지 1억 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첨예하게 싸웠을 때 이번 사고 자동차 잘못이 많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는요. 썬팅을 제거하는 게 참 좋겠는데 근데 참 낮에 햇빛이 강하니까 썬팅을 제거하라고 할 수도 없고 틴틴이요. 틴틴은 좀 옅은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그런 곳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가 앞을 살피고 가십시오. 그리고 시골길 아주 넓은 왕복 4차로 중앙분리되어 있는 곳 그런 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은 피하기 정말 어렵죠. 그러나 시골길 이렇게 좁은 왕복 2차로는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잘해요. 가서 뭐 담배 사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과자 사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데서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여기서 보행자 잘못이 더 크다? 보여요. 보이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은 안 보이지만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10m. 근데 라이트 불빛 10m 안 비춰진다고요? 어떠세요? 지금 10m도 안 보이잖아요. 운전자 눈에는 이거보다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운전자 눈에도 비슷하게 보였다? 그럼 썬팅 때문에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밤에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면 똑같아요. 밤에 선글라스 빼야 되죠. 선글라스 끼고 터널에 들어가 보세요. 왜 이렇게 시커매? 썬팅은 짙은 선글라스랑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까지 집어넣으세요. 무단횡단 행위 자체가 잘못이다. 시골길에 안 건너가세요? 진희님. 건너편에 펜션 갔다 건너편에 가게 있는데 횡단보도 거기서 10m 옆에 여러분들 한 번도 옆에 안 지나가세요? 모든 사람들 횡단보도를 딱 지켜서 지나가나요?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횡단보도에서 한 5m 이내는 횡단보도 지나가는 것과 과실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시골길이요. 횡단보도가 있는 곳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인데 이곳을 지납니다. 지나다가 여기 횡단보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횡단보도에서 한 10여 m 떨어진 곳을 사람이 건넙니다. 건넜는데 검은 옷을 입어서 안 보였대요. 여기 안 보였답니다. 무단횡단이죠. 횡단보도가 있을 때 횡단시설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게 횡단보도죠. 그 다음에 육교, 지하보도 이와 같은 횡단시설이 있을 때는 그 횡단시설로 가야 되고요. 횡단시설 아닌 곳을 건너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사고일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났을 때 보통 보행자 과실 10%로 봅니다. 자동차 90%로 보고요. 횡단보도 한 10여 m 떨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저렇게 무단횡단하면 돼? 저건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법원에서는 횡단보도 근처잖아. 그럼 횡단보도에서 혹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속도를 줄였다가 앞을 잘 보면은 낮에는 뻔히 보이고요. 밤에도 전조 불빛이 한 3, 40m 보이니까 10m는 당연히 볼 수 있어야지. 게다가 옆에 가게 간판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근데 못 본 거, 그것은 불박차가 앞을 제대로 못 봤거나 또는 썬팅이 짙어서 못 본 거야. 그것은 운전자 잘못이지. 그래서 저런 경우 보행자 잘못, 무단횡단 잘못 한 20% 정도 볼 것 같습니다. 30%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30%는 거기까지 잘 안 가요. 그래서 무단횡단 잘못 한 20, 자동차가 80 정도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또 과실이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 네, 한 30대 70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요. 지금은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길에 쭉 가다 보면 동네가 없어요. 동네가 없이 쭉 한 몇 킬로가 쭉 동네가 없이 중앙선도 쭉 연결되어 있고요. 왕복 2차로 도로. 가끔 외딴 집이 있습니다. 외딴 집에서 길가에 여기 집이 한 두 채 있어요. 이쪽에도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횡단보도 있나요? 이런 곳은 횡단보도가 없어요. 또는 아예 민가가 없어요. 쭉 이어지는 왕복 2차로의 시골길. 그런 곳에서 도로를 그냥 쭉 건너갔다. 그러다 사고 났다. 무단횡단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다 사고 나서 무단횡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주변에 횡단시설이 있는데도 그걸 이용하지 않았을 때 저 50m 저거 어떻게 가? 귀찮네. 그냥 건너. 그러고선 무단횡단이에요. 그러나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횡단보도 안 보이네? 그럴 때는 건널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은 횡단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무단횡단 금지라고 표지판이 있는 곳, 그런 곳은 건너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왕복 2차로요. 지그재그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이럴 때는 최단거리로. 왜냐하면 한참 걸리면은 배회를 하면은 방황하면은 사고 날 수 있어요. 최단거리로. 그러면서 무턱대고 아니에요.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서 조심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가다 사고 났을 때 이거는 무단횡단 아니에요.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최단거리로 건너갈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저기 차가 오고 있는데 난 횡단보도 없이 그냥 가야지? 그러다 사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무단횡단과 과실비는 똑같아집니다. 무단횡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심하지 않은 것에서 과실비는 같게 평가돼서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무단횡단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왜 무단횡단이 아닐까요? 여기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여기예요. 근데 엄마가 가서 두부 좀 사와라. 네, 엄마 갔다 올게요. 근데 횡단보도가 없네요? 저리 쭉 가면은 우리 학교 앞에 횡단보도 있어. 그래서 500m를 걸어갑니다. 500m 걸어가서 거기 횡단보도를 다 건너서 손 들고 횡단보도 잘 건넜어요. 여기까지 와서 두부 사갖고 다시 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을 때 그때는 그리고 횡단이 금지된 곳은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 탄력봉이 있다. 그거 가로막히지 않으면 거기 건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불법 유턴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보행자도 건너지 말라는 의미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고 뚫려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최단거리로 조심해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사고 나면 그때는 무단횡단과 과실비는 똑같아집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6교 그 같은 횡단시설이 있을 때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근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요. 휠체어 탄 분들. 이런 분들 못 건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건널 수 있어요. 그냥 6km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조심해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이 이게 조심해서예요. 차가 오는 안 오는 살피면서. 보행자는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아무리 둘러봐도 횡단보도 없다 할 때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된다. 최단거리로. 비틀비틀 대각선 지그재그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도로교통법에 그게 있었구나. 나 처음 봤어. 나 오늘 처음 봤어. 동그라미. 도로교통법 10조의 3항에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최단거리로 건널 수 있다. 그거 무단횡단 아니다.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동그라미.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을 텐데 이거 아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나 무턱대고 건너면 안 돼요. 여기는 다른 차들,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런 말이 없어요. 없지만 차가 오는데 건너면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 났을 때 무단횡단은 아니지만 과실 비율은 무단횡단과 같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좌우 살피고 50m 이내 차가 오고 있을 때는 건너면 안 돼요. 한 100m 이상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신속하게 건너야 됩니다. 오늘이 2월 22일입니다. 2월 19일 제주 조천읍 와글 사거리 100cc 바이크로 2차로 달리고 있었어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근데 차 한 대가 슝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바이크가 작아서 옆으로 지나간 차량 때문에 사고 날 뻔했습니다. 앞에 가던 차가 한 1km 정도 가서 신호대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아니 그렇게 갑자기 가면 어떡해요? 얘기하니까 갑작스럽게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 폭행당하는 장면. 뒷차에 블랙박스가 아니고요. 뒷차에 타고 계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겁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아이고. 저 오토바이 바퀴가 계속 구르고 있네요. 오토바이 바퀴가. 예. 아이고. 네,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래요, 이제요. 여기 전화해야지. 여기 어디야? 네. 여기 무슨 사거리인데? 요 옆에가 무슨 골프장이잖아. 그랜. 아이고. 아니, 이렇게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니까 그때 가서 협박을 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이 영상은 뒷차의 목격자분이 찍어주신 영상이고요. 현재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진료받고요. CT 검사 받고 처방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20일 날이요. 20일 날 올리신 글인데 온몸이 쓰시고 온몸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서 한 번 더 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 받고 왔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오늘이죠. 오늘 정형외과랑 신경외과 예약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 주행 중에 가해 차량에 의해서 팍 동차선 내가 가고 있는데 쭉 지나가면서요. 작은 오토바이였고요. 네, 그래서 흔들려갖고 사고 날 뻔했습니다. 계속 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린 가해 차량을 봤어요. 그렇게 빨리 가시면 어떻게 해요? 말했습니다. 그때 화를 내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신호가 다시 바뀌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차로 앞을 가로막고 문을 열자마자 오토바이 탄 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오토바이가 밖에 계속 돌고 있었어요. 시동 걸려있는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가로막고서 발로 차서 바이크랑 옆으로 넘어지면서 반대철 차들이 오니까요. 그 차를 피해야 했습니다. 일어서서 인도로 가려 했지만 계속 폭행하면서 넘어뜨리고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동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폭행 후 차를 타고 가는 듯 했지만 저는 인도 신호등 옆에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근데 다시 와서 또 폭행이 시작됐대요. 나중에 인도에 앉아있는데 또 폭행이 시작돼. 그거는 이제 안 찍혀 있어요. 그렇게 한참 봤다가 3-4분 남성분이 모여서 가해자를 말렸고요. 가해자는 가면서 제주에서는 못 살게 하겠다 라면서 보복을 다짐하며 그냥 갔습니다. 지금 요거요. 인도 신호등 옆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요. 앉아 있었는데 그건 없는데요. 그런데 아까 보신 영상, 아까 여기까지 보셨죠? 이 영상 다음에 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또 폭행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요. 네. 아이고. 지금 앞에 차가 오토바이를 지금 저 신고하고 있어요. 네, 신고하는 중이에요. 하고 있어요. 네. 도로 한가운데서 사거리에서.
네, 교차로 가기 전에 그림 떼기 네. 사거리에서요 지금 길 한가운데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려서 말릴까요? 예, 그 정도요. 네, 이제 말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촬영된 동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요. 아까 처음에 오셨을 때요. 여기. 오토바이 바퀴가 계속 구르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구르는 게 돌고 있어요. 저거 뭐죠? 앞바퀴는 들려있지만 뒷바퀴가 계속 돌고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다가 나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내리더니 오토바이 타고 있는 나를 때려서 오토바이랑 같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폭행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저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어떠한 대응도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지금 찍힌 거는 일부고요. 전 더 많이 맞았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현재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상대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자녀 둘이 있고 부모님도 같이 사시는데 2차 보복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10여 분간 계속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호대기 하다가 2m가량 출발한 저를 가로막고 폭행을 했는데요. 저는 오토바이 시동 걸려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저를 때렸어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거 특가법 적용 가능한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 시동 걸린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폭행이 시작됐다는 것은 뒤에 목격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토바이 바퀴가 돌고 있었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 대해서 전 처음부터 폭행당일까지 시동 걸려있는 바이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2m가량 출발하다가 앞에 차가 그 차 가로막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바로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상대가 계속 넘어뜨리고 폭행했습니다. 위험해서 도망가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요. 2년 전에요. 그때 처음에는 경찰에서 단순한 폭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차에 잠시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거. 그것은 특가법이다. 차가 굴러가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잠시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때리면은 페달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또 핸들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차가 앞으로 가서 다른 차를 들이받을 수 있고요. 그럼 나 말고 동승자도 다칠 수 있고 또 다른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운행이 끝난 게 아니면 그것은 특가법입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이죠.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고요.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시동 걸린 오토바이 타고 있던 운전자를 폭행했기에 당연히 특가법 위반이다.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100%가 특가법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밖에 없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그때랑 똑같이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100%입니다. 그런데 법에 맹점이 있어요. 참나 법에요. 자, 5조의 10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여기는요. 자동차의 운전자로 돼 있어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으로 협박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그래서 다치게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벌금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동차예요. 자동차. 특가법에 뺑소니 도주 차량이요. 그 다음에 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그리고 윤창호법, 그리고 민식이법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5조의 3을 보겠습니다. 5조의 3. 이 특가 도주 차량의 뺑소니요. 여기는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들어가 있습니다. 또 윤창호법은 자동차 가로 열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민식이법도 그래요. 그런데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은 여기는 자동차만 들어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2가지가 있어요.
참 여기서요. 저 밑에 보면요. 자동차에는 이륜 자동차 포함이에요. 이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로 돼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를 초과할 때는 자동차고요. 125cc 이하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 참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125cc를 초과하면은 125cc 초과한 큰 바이크, 큰 오토바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 때리면 특가법이고 125cc 이하는 특가법이 아니다. 단순한 상해죄다. 지금은 법이 그렇습니다. 제형 법정주의. 죄가 되는 것하고 처벌은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한다. 유추해석은 금지됩니다. 형법상 가장 중요한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법칙 중에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건 처벌한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게 법이 없으면 처벌 못해요. 그리고 유추해서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 관리법에 정해진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외한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이 이륜 자동차가 125cc 초과입니다. 건설기계도 자동차예요. 그런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게 100cc예요. 그러면 특가법이 안 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토바이도 내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뒤에 누가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때리면 넘어지면 뒤에 사람도 다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시동 걸렸는데 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가 앞으로 방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맞은편에서는 오는 맞은편에 오는 차랑 중앙선 넘어가고 사고 나서 2차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보호해야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125cc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100cc짜리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특가법의 맹점입니다. 맹점. 빨리 특가법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100% 전부 다 저건 당연히 특가법 대상이다. 특가법 위반이다. 근데 특가법 적용 못합니다. 법에 오토바이, 즉 작은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참나 여기서 특가법 적용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사고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이죠.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폭행 당하는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오토바이 타고 있다가 신호밖에서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가로막고서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여기 증거는 없지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퀴가 도는 거 보면은 시동 걸려 있는 거 넘어뜨린 것이 그걸 알 수 있죠. 보시겠습니다. 어이쿠. 예. 저 정도면 무차별 폭행이죠. 전혀 대항 못 하시고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신고하려고만 하시는데요. 네. 저기서 넘어뜨릴 때 건너편에 차랑 부딪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기 어디냐? 자. 요 옆에가 무슨 골프장이잖아. 그래. 아이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앞에 차가 오토바이를 지금 운전해서 지금 네. 폭행하고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서 사거리에서. 네, 교차로 가기 전에 그린필드 사거리에서요. 자. 길 한가운데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내려서 말리니까, 이 정도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둘이 있대요. 부모님도 같이 사신대요. 그 가족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진단은 어디 부러진 데 없으면 2주, 많으면 3주 나올 겁니다. 단순한 상해죄. 단순한 상해죄가 되면 벌금이죠. 2주 진단. 1주당 벌금 50만 원 할까? 그럼 100만 원? 3주 진단 150만 원? 아니야. 좀 더 해. 200만 원? 그렇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특가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가해자. 모르죠. 또 이 오토바이 운전자 가서 먼저 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를 했는지 욕을 했는지 그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 폭행 현장, 이 영상, 저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저거 벌금 한 2, 3주 진다 벌금 한 1, 200만 원 내면 되지? 응, 그럼 끝나면 돼. 아니야.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구속해야 돼. 구속해야 되고, 그래야 근데 요새는 또 불구속소 원칙이잖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리되더라도 피해자한테 깊이 사죄드리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럴 때는 저런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해서 살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표 여쭤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과연 저거 이 사건 벌금으로 끝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크게 혼내야 되겠습니까? 벌금 1, 200만 원 끝내는 된다는 분도 계시네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죠.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것도 안타까운데 근데 벌금으로 끝난다? 한 분 계십니다. 벌금 100 내지 200만 원 끝내면 된다가 한 분. 구속해야 오른데 요새 도망가지 않고 사는 곳이 일정하고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의뢰 없다. 그리고 증거 다 확보됐다. 본인이 자백한다. 그런 이유로 불구속된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실형 선고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들이 99%입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마무리될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두렵대요. 2차 보복이 두렵다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십만의 시청자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법을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듭시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동승자가 보통 없지 혼자 타지? 그럼 그 동승자를 보호하고 또 2차 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혹시 오토바이는 빠져있나?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오토바이가 빠져있어요. 근데 큰 오토바이는 또 포함이에요. 이륜 자동차는. 웃기잖아요. 125cc 오토바이하고 300cc 오토바이하고 차이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렇게 오랫동안 진짜 멍든 건 시간이 지나면 나요. 2주 진단이면 멍든 거 2주 지나면 멍든 거 없어지고요. 부었던 것도 도로 내려가고요. 가라앉고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 그게 지워질까요? 그게 벌금 1, 200만 원으로 치유가 될까요? 그래서 특가법에 왜 작은 오토바이는 뺐느냐 그 문제점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고서요. 특가법에 해당되면은 최소한 1년 6개월이에요. 실형이나 집행유예 둘 중에 하나예요. 특가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벌금으로 끝난다? 그럼 내가 당한 건 어떡하고? 그래 사고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야. 맞은 사람만 억울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야 될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한 처벌입니다. 엄하게 처벌받아야, 무겁게 처벌받아야 그래야 일벌 100개가 되고 그래야 이런 사건이 다시는 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 원장님 상대는 오토바이 사이즈 보고 신나게 때렸나 봐요 하셨는데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는 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항상 그래서 자동차 등, 가로 열고 원동기 장치,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 근데 요것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좀 씁쓸하시죠? 우리 피해자분 오랫동안 그 상처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힘이 없어서 맞은 게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참으신 거잖아요. 오늘 오후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가 있으시다는데 특별한 문제 없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 계속해서 제게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법적인 조언 해드리겠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